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사태를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 한돈에 70만 원을 넘었다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주택 공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LH가 책임을 진다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우리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민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슬로인스의 우리 이승환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지아주에 체포된 노동자들이 빠르면 내일 풀려날 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귀국 시점을 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내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플로리다주에서 전세기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저녁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장관 말에 의하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름도 크리스티 놈이네요.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를 썼습니다. 디포테이션인데요. 이게 추방이면 용어는 자진 출국이라고 했지만 추방이면 사실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 놈 장관의 그냥 워딩인지 실제로 뭐 그 추방인지 그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진 출국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했고, 자진 출국이 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입국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미국 정부가 이게 약간 자국민들을 위한 쇼잉 성격도 좀 있어서요. 이 말을 좀 세게 하는 것 같고요. 이 크리스티 놈 장관이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은 불법 체류한 사람들은 집에 갈 기회가 있다. 한국을 봐라. 지금처럼 이제 앞으로 이 대대적인 단속을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법대로 했고 추방될 것이다. 일부는 퇴거 명령 시한을 넘긴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450명 중에 일부는 이 비자가 임시 비자였고 그 시간을 넘긴 사람들 일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현 장관은 이제 급거 미국으로 갔는데요. 네네. 결국 이제 별도 비자나 쿼터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쿼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보니까 이게 알아보니까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호주하고 일본하고 등등은 이제 쿼터를 따로 받았는데, 이렇게 E1, E2, E3까지 한국이 이제 E4 비자를 받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새로 발급된 이 특정 나라에만 발급된 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만큼 한국에 투자를 받아가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E4 비자, 그 국가별 비자 말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번에 지금 한국이 3,500달러를 투자하니까 투자한 규모만큼 별도 쿼터를 달라라고 따로 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가 비자는 사실상 거의 지금 닫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미국 자국민들 쇼잉하는 목적도 있다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이게 투자 유치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미국이 이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정치적 레토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제조업이 무너진 지 오래고 또 이 숙련도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말한 것도 없다면 한국 노동자로 와서 교육을 시키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비자도 주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도 사실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총과 사슬을 동원해서 이렇게 불법 이민과의 전쟁처럼, 또 한국을 무슨 남미의 저개발 국가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연출된 그런 쇼잉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의 60%가 좀 부당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부당하죠. 네. 이번에 확실한 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근데 영어를 못하면 강압적으로 연행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뭐 민간 교도소고요. 면회도 안 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자진 출국을 하기로 했지만, 이 자진 출국도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이 빠른 해결책인 것 같지만 사실 자진 출국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법적인 충돌 없는 해법일 수는 있지만, 죄가 없는데 이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원칙대로 하면 미국 정부의 사과를 받고 합법적으로 지금 당신들 공장을 지으러 가 있는데 이건 당신들 잘못했다는 사과까지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자진 출국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건 이렇게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것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크리스티 놈 장관 말처럼 이게
추방이란 표현까지 나오는 건 사실 대등원 관계라면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좀 더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함께 추구해 나가도록 네. 하죠. 다음 소식은 이 돌반지 한돈에 70만 원까지 갔다는. 오늘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한국금거래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오후 기준으로 70만 7천 원입니다. 한돈이. 금 한돈 돌반지 하나 사면 7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비싸다는데 그거는 실제 사실은 뭔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이제 금의 부가가치가 10% 붙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또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한국이 그림 한번 이것도 보시죠. 지금 금값이 69년부터 지금 제가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올해만 35% 올랐어요. 네, 그죠?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1달러에 1원스에 2,600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3,600달러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최고 5년 사이에 뭐 거의 3배 이상 지금 올랐잖아요. 4,000달러까지 간다는 설도 있잖아요. 네, 그죠? 4,0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금값이 한동 금값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5년 전에 28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70만 원이 넘은 거니까요.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국제 금값이 노란색 국제 금값이고요. 파란색 한국 금값인데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결국 환율이라든가 이제 한국은 또 10% 세금이 붙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금값이 많이 국제보다 오르는 것은 뭔가 불안한 나라일수록 금값이 많이 오르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2015년 초에 그 탄핵 이후에 한국만 좀 금값이 많이 올랐죠. 지금 삐쭉 역시 올라 있는 게 탄핵 사태 경치가 불안해지면 맞습니다. 경제가 네,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금값이 오른다. 금을 막 사고 그때 주가 폭락하고 하니까 이제 위기 상황이 또 오르고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오르는 건 세계적으로도 지금 불안 상황이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안전자산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금에 이게 몰리는 MZ 세대들도 현물로 지금 금을 산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그 금을 쪼개 가지고 금 뭐 이렇게 10,000원씩 금을 쪼개서 사는 조각 금 투자도 유행이고 그렇습니다. 참 지금이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냐, 한국 주식을 사냐, 코인을 사냐, 금을 사냐. 그렇습니다. 뭔가 한국 경제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미국이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한 뭐 돌발 행동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국채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짚어볼 거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 정도로 세계 10위가 되는데 네. 금 보유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죠?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외환보유액이 한참 4,618억 달러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 이 노란색 밑에 바닥이 조금 있는 게 금인데요. 외환보유액 중에 이제 국채로 보유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금도 외환보유액으로 치거든요. 근데 금이 48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톤으로 보면 한 100톤쯤 되나요? 어떻게 100톤입니다. 예.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이 8,000톤을 보유하고 있고요. 독일은 3,000톤, 일본도 846톤인데 한국은 100톤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이게 한 15년 동안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아까 금이 3배 오른 동안 외환보유액을 좀 금으로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이게 한국의 그 IMF 트라우마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되게 그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금을 잘못 사다 떨어지면 문책당할까봐 가장 안전한 이제 달러 자산으로 그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한평에서 옛날에 황금박쥐라고 이렇게 뭐 금덩어리 사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그 지금 가치가 오늘 보니까 당시 27억 원에 샀는데 오늘 환산해 보니까 259억 원입니다. 한평 군수님.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10배가 오른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외환보유로 금을 사뒀으면 훨씬 더 이게 했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결국 이 집 문제에 대한 고통이 가장 심한데요. 이 전세값이 자꾸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지금? 무려 27주 연속 올랐고요. 이 그림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맨 위에 노란색이 서울 아파트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값은 밑에 연두색이 서울 전세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22년부터 지금 계속 지금 2년 이상 지금 집값하고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세 시대가 끝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끝나고 사실 일부는 상당 부분 이제 반전세로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또 전세 대출이 집을 사기 어려워도 전세 대출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도 많았지만 사실 이제 전세 값은 좀 안전하다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대출 받아서 전세를 하면 또 이 갭 투자로 해서 전세 대출을 끼고 또 집을 사서
그만큼 차익을 남기는 시장이 한 지난 10년 동안 수요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대출받아서 전세 받고 그 전세를 또 끼고 집을 사면서 동달아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맞아요. 그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에 집값 평균 집 보유세가 3.7세 네네. 정도 되죠. 전세 대출이 무려 200조 원 규모까지 늘었다고 하고요. 갭 투자 그리고 한국 특유의 또 옛날에는 이제 자식이 결혼하면 논과 밭을 떼주던 오랜 그 지금은 전세 자금을 대출해. 전세 자금을 이제 대출받아서 자식에게 내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이게 또 근데 월세로 가면 또 이 사실은 주거 비용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이 거예요. 월세로 가면은 우리가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월급의 30% 정도 막 이러다면 결국은 더 고통스러워질 그렇습니다. 우리 뭐 가까운 홍콩도 마찬가지고 뉴욕 맨해튼 같은데 보면 이 조그만 방이 월세가 500만 원씩 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전세 덕분에 사실 한국이 또 이렇게 내 집 마련 중간 단계 그 안전장치에 있었는데 월세로 옮겨가면서 실제로 서울 아파트 월세가 지금 평균 109만 원이고요. 5년 만에 이게 3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반전세 끼고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월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빠른 월세화가 저소득층에게 더 위협적이다. 굉장히 심각한 네. 위협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냈던 공공주택 네. LH가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27 대책이 6억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고 또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한 게 97 대책인데 지금 LH를 앞세워서 공급을 늘리겠다. 지금 이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게 지난 2년 동안 착공한 집이 아파트가 적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LH를 앞세워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지금까지 LH가 어떻게 했나요? 이게 땅을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살던 원주민들 내쫓기도 하고 강제 수용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공적으로 확보한 그 땅을 민간에 싸게 해가지고 민간이 집을 지어서 거기서 건설업자들도 돈 벌고 분양받아서 또 로또 맞고 하는 게 반복돼 왔었죠. 지금 LH가 직접 짓고 공급을 한다는 건 공공이 싸게 땅을 조성해서 아니면 이미 싸게 조성한 땅에 정부가 집을 짓고 이걸 공공임대로 싸게 풀어주겠다. 이걸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지금 전략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LH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 네.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민의 80%가 네. 자가주택인데 그 토지는 90%가 국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주택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한국도 대부분 그 아파트 단지들은 다 LH에서 땅을 분양받아서 LH 땅을 공급받아가지고 대형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공공이 조성한 땅을 민간에 넘겨줘서 건설업자들 배불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동산 투기를 양산하는 정책을 했다면 아까 싱가포르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미만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젊은이들 100만 원 미만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이 공공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싱가포르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기 집을 살리면 엄청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대부분 국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공공 임대 살고 있으니까.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땅은 국가 거고 네. 결국 99년 동안 임대하게 사는데 네. 사실은 좀 편하게 사는 거죠. 네. 그다음에 땅이 자기 거이고 집도 자기 거면 굉장히 비싸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두기 단계로 그런 이제 공공 임대를 2030년까지 6만 호를 더 이제 늘리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LH 혼자 할 수 없다 이런 비판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아마 이 끝내주는 경제에서 한번 더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보수 성향 신문들 경제 신문들에서 계속 이게 LH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게 불편한 거죠. 이걸 LH 땅을 받아가지고 또 건설 경기 키우고 건설회사들 배불리고 또 집값 끌어올리고 하는 게 그동안 시장에 작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정부가 이 땅을 사가지고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싸게 풀겠다고 하니 공공임대 늘어나면 서민들은 좋겠지만 집값이 올라서 이걸 보는 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LH가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하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이 중소업체들만 참여하면 그리고 이게 건설 회사들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주택 품질이 떨어질 거다. 그 아파트 누가 들어가겠느냐라는 이제 사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거의 저주에 가까운 뭐 그렇게 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LH는 노하우가 없다. 주택 공급이 늦어질 거다. 퀄리티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LH가 현제 부채 비율이 200% 자산 재평가를 하면은 네. 100%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자금 금리가 훨씬 더 떨어질 네,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조달 금리 부분에서 일정 정도 대한민국 정부가 몇 조 원 정도를 우리가 보태준다면 네. 100조를 운영하는데 이자가 만약 3%라면 네. 2%를 지원하면 2조 정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경호라고 지금 LH 혁신위원회 감사로 하고 계신 분이 제대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LH가 공공부문, 공공임대 부문에서 발생한 적자가 한 2조 원 정도인데 2조 원 정도만 정부가 조달하거나 LH에서 기금을 마련하면 손해보지 않고 공공임대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정말 이 집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가 저당 잡히는 이 세상을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한번 심층적으로도 네, 해보죠. 전세 사기 문제도 사실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아까 전세 시대가 끝나가고 이거 다 월세 부담으로 넘기기 전에 공공임대를 늘려서 어떤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정말 공공임대로 왠지 싸고 뭐냐면 평수도 적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질 좋은 주택을 확실하게 네. 공급하자.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꾸는 그런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이 나왔는데요.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매우 중요한 거 우리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걸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그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사실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쉽게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한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나면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재앙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050년까지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게 2050년까지 줄이겠다는 게 파리 협약이에요. 이 전 세계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으로 만들겠다는 게 파리 협약인데 사실 이 탄소 배출 줄이기가 엄청 고통스럽죠. 현재 5년마다 한 번씩 탄소 배출 계획을 내놓는데 이게 ND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2030년까지 계획을 내놨죠. 그게 여기 보시는 녹색 부분입니다. 빨간색은 지금까지 배출한 거고 녹색은 앞으로 계획인데 보시면 뒤로 가다 훅 꺾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못하지만 2030년쯤 가면 뭔가가 나와서 이렇게 감축을 많이 할 거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 저렇게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조금. 이제 뭐 재생이 지금 지금 보면 작년에 살짝 꺾여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2% 줄었는데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화석연료 배출을 크게 줄인 석탄 발전을 줄인 네네.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만으로 저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이제 국제 감축이라고 해서 이 해외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걸 국내 감축 실적 가져와서 줄이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보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건데 이게 또 잘만 하면 비즈니스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 뒤에 점이 두 개 파란색이 있죠. 이제 어제 내놓은 건 4가지 목표를 내놨는데 그중에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게 67%에 아래 확 휘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충 느슨하게 이 정도만 하자라고 하는 게 40% 중후반 위에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플랜 1.5 등 이제 기후 시민 단체들은 65는 가야 된다라는 거고 정부나 이제 좀 이렇게 소극적인 분들은 지금 직선으로 선형이라고 하죠.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모두가 다 매우 어려운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온실가스가 줄어든 게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네. 하나는 원자력을 늘리고 네.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줄였다는 거기에 해법이 있는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석탄 발전이 무려 9%나 줄었어요. 거의 1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꽤 많이 발전을 줄이고 있고요. 원자력 재생에너지는 9%, 원자력 5%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만으로도 조금씩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속도를 더 빨리 해야 사실 아까 그 가파른 곡선을 만들 수 근데 또 한편 이건 어떻게 되나요?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데이터 네.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네. 대한민국의 전기의 10% 이상을 쓴단 네네, 말이에요. 네네. 이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 이 AI
전기 먹는 하마 AI가 얼마나 전기를 쓰느냐인데 2023년에 그 100만이니까요. 100만 1000만억 7억 6천만 달러인데 이게 지금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AI가 전기를 계속 더 많이 그 사용하게 될 텐데 한국만 해도 그러면 AI가 전기를 뭐 10배가 늘어난다면 지금 있는 것만으로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AI가 이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면 당연히 AI의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 전략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기의 10% 이상 네. 쓰는 거야. 네. 만약에 아시아의 데이터 허브를 한국이 이런 전략을 쓴다면 네. 전기가 확실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SMR 이런 거에 과감한 도전이 필요해 보이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그 늘려가는 추세고 세계적으로 뭐 거의 지금 유럽은 50% 가까이 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렇게는 안 돼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SMR은 여전히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고요. 그건 따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기 해남과 그 이 남서부 쪽에서 이걸 전기를 수도권 끌어오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또 기업들이 또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충청남도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인 게 결국은 충청남도에 발전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산 탕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 발전이 있는 곳에 제조업을 밀어주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해상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중국 보면 이 태양광 발전 단가 생산비 그 굉장히 효율이 높아져서 그렇죠. 갈수록 이게 더 이 다른 어떤 걸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이제 그 지배적인 발전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그저 이 그림 하나만 볼까요? 이거 뭘까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구 온도인데요. 예. 1880년부터 지구 온도가 이렇게 지금 계속 비가역적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 수확량인데 이제 대구에서 사과를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지금 이제 철원 강원도로 가고 양구로 있죠. 지금 가고 있어요. 네네. 지금 아마 9월 달까지 계속 여름이 되지 않을까. 네. 이산화탄소 농도는 1900년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이게 700까지 올라가면 지구에서 포유류가 살기 어렵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성경에 지금 물로 심판하다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불이 전쟁이 아니고 네. 그 기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인류의 새로운 지혜를 모아보시죠. 네네. 마지막 딱 하나 질문. 네,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룬느라고 하는데 발음도 어렵죠. 이게 룬이 영어에 런입니다. 런. 룬느라고 하면 이제 런의 중국식 발음을 이제 룬이라고 하고요. 이제 른은 일본인데 룬느라고 하면 이제 일본으로 뛴다. 일본어 튄다라는 말이고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비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일본으로 많이 그 이민을 간다는 거에서 일본 거주 중국인이 내년에 100만 명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사실 돈 많은 중국인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실 한국에서도 일본에 중국에 대한 약간 이제 좀 반중 정서가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이제 그렇지만 위령 도시보다는 차이나타운이 낫다라는 정서도 있고 여전히 이제 그 중국의 침투에 대해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는 2차 탈출,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이 중국인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